여러분들 2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사회복지 기관장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참 그 기관 운영도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사회복지 기관이 해야 될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제 하는 말들이, 저는 이제 관심사가 우리 학생들이 그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실습기관, 때로는 우리 그 학생들이 졸업반인 경우는 특히 취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정보를 얻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사회복지사 이직과 관련된 부분, 실태조사 같은 걸 한 걸 자료를 보면요, 이직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는 인간관계입니다.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동료 사회복지사의 관계, 상하 간의 관계, 이게 사실은 가장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업무와 관련된 업무 과중,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회복지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직이 어떻게 보면 순서난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 지금 현 정부가 정규직을 많이 그 해놓다 보니까 사실 계약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환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정규직이다 보니까 그 차순위에 있는 사람들, 뭐 대학생이 됐던 뭐 아니면 그 경력이 단절됐던 분들이 다시 재취업을 하기 위한 자리가 아예 없어지는 부분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재취업의 기회가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기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서 이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리가 비면 새로운 사회복지사들이 또 취업도 하고 적응하고 또 다른 어떤 그 발전 기회, 아니면 좋은 자리, 아니면 원하는 그 자리를 또 이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한 순환의 방법인데, 직원들 간에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원들 간에 부딪힐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직의 기회가 작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을 안 해서 생기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밖에 나가면 코로나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다 어렵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걸 보면 이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없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다. 그리고 우리 클라이언트 대상자가 기관을 이용을 해야 또 뭐 보건복지부라든가 또 다른 프로포즈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러면서 계약직 자리가 생기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자가 없으니까 사업을 못하니까 또한 계약직 자리도 또한 없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3학년으로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또 취업을 이제 그 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정말 녹록지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이라고 하는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유사한 기관과의 관계 안에서 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든 뭐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밀도 있게 정리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의 지도 교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그 문을 두드리고 여러 헤쳐서 여러분들이 취업으로 가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회복지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 실습과 관련된 부분을 하기 전에, 우리가 책의 맨 앞에를 보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강의 노트 자리로 올려놨지만 윤리 강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이념적 측면에서는 이상적 상태고요. 사회복지 이념을 달성하는 조직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행복을 추구하는 거, 어떻게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를 해소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 것이 결국에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럼 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사회복지인들은 사회복지 사업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간애를 바탕으로 전문가로서 책임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봉사정신과 전문적 지식과 기술 습득을 적용시키는 거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윤리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이제 생명을 다루는 직업군에서는 대부분이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뭐 기타 등등 생명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와가 윤리강령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전문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세 가지 정의를 먼저 보시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되는 지식, 윤리, 유능함에 대한 교육과 같은 전문적인 사회복지의 지식이 준비되어야 한다. 첫 번째 전제 조건, 지식이 준비되어야 된다. 어떤 전문적인, 우리가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의 지식의 준비가 먼저 돼야 된다. 두 번째, 아동, 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주민을 대상으로 재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들 자신, 주변 사람, 사회적 제도에 관해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부터 존중,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이 기본 틀이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주민을 대상으로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재가 서비스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정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오래된 책, 오래된 그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재가 서비스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설 서비스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어떤 욕구가 있느냐에 따라서 시설 서비스도 제공될 수 있어야 된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문가로서 지식을 갖추되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사회복지사가 전문가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사회에 기여하려는 사람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지원해야 된다. 우리가 욕구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개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개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욕구 해소 내지는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윤리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사회복지사,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한번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리는 뭡니까? 윤리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윤리잖아요. 자, 사회복지 윤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아동, 가족,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든 거시적인 수준의 행정 및 정책 직무를 관여하든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든 윤리는 사회복지 실천의 중심에 되어 있다. 그게 아동이든 그 청소년이든 그거와 상관없이 정책이든 그거와 상관없이 윤리라고 하는 부분은 사회복지 실천하는 과정에서 말루치가 얘기한 것처럼 사회복지 실천의 중심에 늘 있다.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활동을 하다 보면요, 늘상 부딪히고 함께 뭐야 됩니까? 관여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사회복지 윤리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도 이제 현장에 나가서 보면요, 주어진 일을 하다 보면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 그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 윤리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과정에서 늘상 존재한단 말이죠. 사회복지사로서, 그리고 한 기관의 직원으로서, 내가 사회복지 법인에 한 소속된 사람으로서 내가 이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의 윤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늘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나눠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윤리강령의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뒤에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윤리강령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텐데요. 한번 5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윤리적 이슈 때문에 갈등을 경험할 때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지침 제공이 필요하다. 윤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판단 기준을 할 때 보면 갈등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윤리 강령 기준에 의해서 실천한다. 사실은 우리가 사회복지 여러분들 실천론에서 배웠지만 우리가 그 사회복지 실천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준. 거기에 맞춰가지고 뒤에서도 우리가 개인정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개인정보라고 하는 원칙보다는 더 중요한 부분이 생명존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배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비밀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생명 존중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이슈라고 하는 부분, 윤리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길 때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무능한 사회복지 실천으로부터 공공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무능한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부분이 윤리 강령에 의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호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문직 스스로 자기 규제를 가짐으로써 정부의 통제로부터 전문직을 보호받을 수 있다. 자기 규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윤리 강령이라고 하는 부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 내부 다툼이나 분열에 대한 자기 파멸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전문직 동료 간의 조화로운 화합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일을 하다 보면 그 내부 다툼, 내부 분열이라고 하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기준이 각기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윤리강령의 기준에 의하다 보면 내 기준이 아닌 윤리강령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자기가치 배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치 중립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내 중심이고 내가 옳다가 아니라 사회복지사로서 윤리강령의 기준에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사실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내 이익과 내 가치,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가치 중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강령을 준수한 사회복지사를 부당치료, 멜프랙티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잘못한 거, 오류가 발생한 거, 이걸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부당치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복지사로서 잘못 된 행동 내지는 잘못된 상담,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류라고 하는 부분, 부당치료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그런 걸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왜? 강령의 준수에서 우리는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기 그 뭐라죠? 윤리강령 기준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윤리강령을 지키려다 보니까, 지키다 보면 사실은 부당치료라고 하는 부분을 오류를 범할 가능성도 적지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윤리강령 기준에 맞췄기 때문에 또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라고 하는 부분 제정된 것은요 82년도에 제정됐고요 3번에 걸쳐 가지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것은 2001년도 12월 15일에 개정되었다. 이제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사실 이제 윤리강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윤리라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20년이 지나 있는 상태인데, 이제 어떤 분들은 윤리강령도 조금 더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계속 언급이 되고는 있습니다. 자, 전문을 보면 윤리강령의 전문은 3가지로 나눠요. 사회복지사의 기본행위와 사명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선의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짐, 요 3가지로 구분이 돼서 전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복지사의 기본행위와 사명을 먼저 보시면,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중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 이념이 뭐였어요?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 이념, 인간의 존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 이념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이면 사회복지의 기본 이념은요 인본주의예요.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기본 이념은 인본주의, 사람 중심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 인간 가치 존중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 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편에 서서 사회 정의와 평등, 그 다음에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여러분들 사회 그 정의,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인간은 누구나 다 어떻다, 평등하다, 그리고 또한 자유롭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초예요. 결국에는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고 하는 부분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사회 정의라고 하는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정의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이제 뒤에 보면 우리가 이제 가치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결시키긴 하는데요. 사회 정의 실현, 결국에는 그 어떤 것이 바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그 멕시코에서 커피를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요, 미국으로 그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미입국하는 과정에서요, 그 여러 명의 그 시체들이 태양볕에서 이렇게 죽어 있는 시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 신분을 찾아보니까요, 대부분이 다 커피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었어요. 2000년도에 그 커피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커피가 이제 많이 되다 보니까 생산되는데, 옛날에 커피를요 하나씩 땄었어요. 근데 이것을
한꺼번에 손으로 따던 것을 한꺼번에 수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건 결국에는 많이 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단 품질이 떨어지는 단점은 분명히 있었지만요. 그리고 커피를 생산하기 위해서요, 커피를 촘촘히 그 커피나무를 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더 많은 숲을 농장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또한 개강도 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커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유통이 생산자 중심이 아니라 그 유통하는 중간 마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흘러다 보니까 커피는 많이 생산되는데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제 그 이민을 가려고 하는 이제 미립국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환경 파괴가 되고 그러니까 환경 보호 단체, 사회 단체들이요, 자 커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커피의 올바른 목적을 가진 커피라는 의미에서 목적 커피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값을 치르고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공정거래 커피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오가닉 커피라고 그래가지고 유기농, 그러니까 우리가 살충제를 쓰지 않았다라는 커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늘재배 커피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그 커피 농사를 많이 짓기 위해서 막 개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나무를 베지 않고 그 그늘에서 커피를 키웠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재배 커피라고 하는 부분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계 유지 커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저 가격을 보장해주는 커피예요. 그래서 커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보호해주자라고 하는 부분. 이게 환경단체에서 얘기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사회단체에서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 이것이 결국에는 커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늘재배 커피라든가 우리가 유기농 커피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결국에는 사회정의, 약자에 대한 보호를 하는 의미에서 사회정의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커피 재배가 일어났고 그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측면이 사회 전반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들과 함께 일하며, 저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클라이언트예요. 사회적 약자,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재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누가? 사회복지사가. 그게 사회복지사의 기본 행위와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최선의 노력인데요.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주체성을 갖고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되고요. 이런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지식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 이게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참 애매하긴 한데요. 권력도 사회적 가치일 수 있고요. 그리고 품위도 사회적 가치일 수 있고요. 능력도 사회적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본주의 안에서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최소를 투자해서 최대 효과를 얻어내는 것. 그것을 사실은 사회적 가치, 자본주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대비 지출과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지켜져야 되는 부분. 사회적 가치,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 태도,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 전통적으로 우리 문화가 갖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자본주의적 시각이 아니라 사회복지적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 능력과 품위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짐입니다. 이게 내적 다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클라이언트, 동료, 그리고 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 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 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적 기준에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을 다짐한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의 다짐이라고 하는 부분, 윤리 강령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안에는 뭡니까?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스스로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인도하는 윤리 기준에 맞춰서 행동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윤리 기준이 나옵니다. 윤리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그 기본적 윤리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상에 따라서 클라이언트 윤리 기준, 동료의 윤리 기준,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 그 다음에 기관에 대한 윤리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 윤리 기준에다가 네 가지에 대한 윤리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한번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이제 기본적 윤리 기준이잖아요. 자, 전문가로서의 자세, 그 다음에 전문성 개발에 대한 노력, 그 다음에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전문가로서의 자세를 보시면요. 첫 번째,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 책무성 얘기했죠. 윤리적 책무성, 재정적 책무성. 재정적 책무성은 회계, 예산에 대한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유용하게 쓸 거냐라고 하는 부분. 또 윤리적 책임성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품위와 자질 유지.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로서 클라이언트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지킬 수 있는 능력,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 상태, 성취향,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정신, 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즘에는 여러분들 그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이주민 여성들이 많잖아요. 이주민들이 많잖아요. 국제 결혼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폭이 넓어지는 거고요. 결혼 상태도 이혼이나 동거에 따라서 우리가 차별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 지위라고 하는 부분은 계층이잖아요. 돈이 있는 계층, 없는 계층에 대한 부분이고, 정치적 신념이라는 것은 사상,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 진보냐, 보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사는요, 결국에는 이런 차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에 대한 개방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개방성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의 개방성이지 그 행동의 개방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동의 개방성이라는 것은 종교에 대한 어떤 모든 종교를 인정하는 것,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 것, 성에 대한 소수자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 것, 연령에 대해서 에이리즘이라고 하는 차별하지 않는 것, 국적이라고 하는 걸 차별하지 않는 것, 뭐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부분에서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건 개방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 수용이라는 말이 있죠. 수용.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동의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있는 것 자체를 우리가 편견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것을 동의하고 따라간다, 이런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정성스럽고 참되고 공평하고 올바르게 업무를 수행해야 되며, 이런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은 이제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의무이기도 한데요. 부당한 압력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될 때, 우리가 이제 쌀이 있어서 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서 나눠드리는데, 어떤 어르신은 쌀이 충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은 더 많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더 받기 위해서 구청장이나 의장이나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더 받도록 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분명한 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상을 선정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준을 입에 대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안 됩니다. 기준에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네, 지금은 현재 더 필요한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먼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여유가 있으면 그분도 제가 다른 욕구가 있는지 파악해서 쌀이 아니면 다른 거라도 다른 욕구가 있으면 그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압력받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네 번째,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 복지 증진을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결국에는 이제 정의 실현이잖아요. 사회 정의의 실현이잖아요. 결국에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개개인의 정당한 몫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 몫에 대한 권리나 책임의식이나 이익을 정당하게 부여해주는 것. 이게 사실은 정의, 그 사회의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각 개인한테는 다 뭐가 있냐면요. 그 몫이라는 게 있어요. 정당한 몫. 그 몫을, 권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권리가 있고, 우리 이제 대상자로서 가져야 될 권리가 있고, 뭐 국민으로서 가질 권리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최소한의 권리를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행복 추구권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존중받아야 될 권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 각 개인이 클라이언트가 가져야 될 몫이 있는데 그 권리를 존중해주고 인정하는 것. 이게 사회 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부분. 그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요구해야 된다. 요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복지를 헌신하며라고 하는 의무지만 국가와 사회에 요구한다라는 것은 또한 권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사회복지사로서 권리를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관 내에부터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가치 중립이라고 하는 부분 얘기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또한 우리의 사회복지사로서 권리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것 또한 뭡니까? 의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협회 등 전문가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권리 옹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게 되면요, 사회복지사 협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그 평생 사회복지 회원입니다. 평생 회원이요, 평생 회원.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에 그 평생 회원으로서 이제 처음에 대전시에서 평생 회비를 먼저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5번째인가 6번째, 어쨌든 10명 안에 드는데 평생 회원을 등록한 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사협회 우리가 활동하는 것 자체가요, 결국에는 우리 전문가로서 우리가 해야 될 권리 옹호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인데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